당신 혹시 제 아버지 맞아요? 청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겨진 채 흘러간 세월 속에서 그는 늘 죄책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흔적과 그 피를 이은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병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처럼 맞서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중소기업 본사 건물 7층 회장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정해철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사실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숫자들은 눈앞을 스쳐 지나갈 뿐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정해철은 올해 58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이만큼 일궈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가리기 위한 것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마무리되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저었습니다. 수고했네. 먼저 퇴근하게.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해철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20살 때의 자신과 그 옆에 수줍게 웃고 있는 여자. 대학교 후배였던 그녀는 해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눈빛은 순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철은 겁이 났습니다. 20살의 청년에게 아이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결사반대했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도 따가웠습니다. 해철은 밤마다 고민했지만 결국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20살의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 생활고, 막막한 미래. 그녀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눕다가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해철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해철은 사진 속 그녀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죽은 자가 할 수 없고 떠나보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후원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고아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고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해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해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이지만 그곳에서도 해철은 늘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해철의 과거를 모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해철은 그저 성실한 가장이자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드세요. 응, 고맙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긴 결혼 생활이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해철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25년을 살아왔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어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해철은 서재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요즘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방금 읽은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위스키 잔에 얼음을 2개 넣고 호박색 액체를 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해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있구나.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은 아름다웠지만 해철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저 별들처럼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또 채우길 반복하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해철은 비서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푸른별 입양기관에서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 행사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해철은 그동안 이런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돈만 보낼 뿐 직접 얼굴을 비추는 것은 피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기관의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후원자들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철은 초대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번 가볼까? 작게 중얼거린 해철은 비서에게 토요일 일정을 비워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해철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사업 관련 모임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만큼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푸른별 입양기관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무지개 그림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해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동안 후원금을 보내왔지만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해철 회장님이시죠? 입구에서 밝은 미소를 지닌 직원이 해철을 맞이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지는 해철을 2층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후원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해철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행사는 기관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입양된 아이들의 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설 개선 내용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자신이 찾던 아이가 있을까?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겠죠. 벌써 30년이 넘었으니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후원자분들께 개별 상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운영 현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기관장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해철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습니다. 김민지가 해철을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오늘 특별히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해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 30년 전에 이곳으로 온 아이에 대해 묻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 혹시 오래전 기록도 보관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30년 전쯤 이곳으로 온 아이들의 기록 같은 것 말입니다. 김민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아이들의 기록을 영구 보관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야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고 싶어 할 때를 대비해서죠.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후원을 시작한 게 10년 전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나 싶어서요. 해철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비닛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기록은 여기 보관되어 있어요. 김민지가 캐비닛의 서랍을 열자 빛바랜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1980년대. 김민지는 그중 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1995년도 기록이에요. 이때 저희 기관으로 온 아이들이 23명이었네요. 해철의 시선이 파일에 고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입소 날짜, 그리고 보호자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됐고,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자립했고, 그때였습니다. 페이지 하나가 넘어가는 순간 해철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정해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지훈. 생년월일은 1995년 3월 12일. 입소 날짜는 같은 해 5월 20일. 보호자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연락 두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민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철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해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김민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해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는 아이라도 있으세요? 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떠나보낸 그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 이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입양이 됐나요? 해철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김민지는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입양되지 않았어요. 18살까지 시설에서 지내다가 자립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은 25살이 되었을 거예요. 25. 해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양도 되지 못한 채 시설에서 자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철의 질문에 김민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실마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내 아들의 이름이 지훈이구나. 해철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설마 이렇게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어쨌든 이제 해철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양기관을 나온 해철은 차에 앉아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김지훈. 자신의 아들 이름입니다. 30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아이가 이제 25 청년이 되어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훈을 찾을 수 있을까? 입양기관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철은 10년 동안 많은 돈을 후원해왔습니다. 기관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해철은 다시 푸른별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후원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기관장은 반갑게 해철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또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사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해철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해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기록 중에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기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만날 기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해철의 간절한 눈빛에 기관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터라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일주일 후 기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 만남을 수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 씨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친구입니다. 시설에서 자라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아요. 만나실 때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입양기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해철은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해철을 향했습니다. 김지훈 씨 맞으시죠? 네. 정해철 회장이시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해철은 자리를 권했지만 지훈은 서서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앉으시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서서 들어도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해철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입양기관의 후원자입니다. 10년 동안 후원을 해왔는데 지난번 행사에서 지훈 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지훈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움이요? 후원자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죠. 착한 일 한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왜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갖는 겁니까? 불쌍해 보여서요? 고아 출신이라고 동정하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후원금 준다고 사진 찍고 착한 사람인 척하고 정작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요. 해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명절 때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돈으로 그게 해결됩니까?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지훈은 몸을 돌렸습니다. 해철은 황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해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철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지훈이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해철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30년의 빈자리는 결코 쉽게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지훈과의 첫 만남 이후 해철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해철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 기간에 다시 연락해 지훈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기관 측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현재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지훈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던 지훈은 해철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지훈 씨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할 말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들어만 주세요. 길지 않을 겁니다. 손님 오시면 방해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해철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해철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자 손님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만이 고요한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투도 없이 나와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편의점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습니다. 해철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신 겁니까? 지훈 씨, 정말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미쳤습니까? 이 추운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섞였습니다. 해철은 벤치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추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세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고집센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네요. 들어가세요. 감기라도 걸리면 제 탓하실 거 아닙니까? 지훈은 편의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철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10분만 드릴게요. 그 안에 하실 말씀 다 하세요. 해철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지훈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해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에 당신을 버린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실은 해철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담배 있나? 죄송하지만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뭐, 불 켜져 있잖아. 장사 안 할 거면 불이나 꺼. 담배 한 보루만 줘. 내일 아침에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해? 빨리 담배 내놔. 취객 중 한 명이 카운터를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꼰대는 가만히 있어. 취객이 해철을 밀쳤습니다. 해철은 뒤로 휘청거렸고 진열대에 부딪혀 상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지훈이 카운터를 나와 해철을 일으켰습니다. 취객들은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취객들은 그제야 욕을 내뱉으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훈이 해철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해철은 손으로 허리를 짚었습니다. 부딪힌 곳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가끔요. 야간 근무라 그렇습니다. 지훈은 쏟아진 상품들을 주워 담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상처럼 말입니다. 해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 더 나은 곳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해철은 무릎을 꿇고 바닥의 상품을 함께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동정은 사양하겠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해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해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그건, 하지만 그 순간 해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예요? 왜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와요? 미안하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소. 무슨 일인데요?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곧 들어가겠소. 전화를 끄는 해철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이미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족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지훈 씨, 다음에 뵙죠. 만약 다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훈은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해철은 지훈을 만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 다시 찾아갔지만 지훈은 다른 사람과 교대 근무를 한다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철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말할 기회가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졌습니다. 아내는 해철의 잦은 외출과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고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요. 아니요, 별일 없소.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렇소. 회사 일이면 비서한테 전화라도 오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개인 전화만 받더라고요.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철은 시선을 피하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정말 별일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그런 거 아니요. 해철이 목소리를 높이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학생인 큰딸과 직장인 아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소.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해철은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서운한 눈빛이 등 뒤에 느껴졌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입양기관에서 받은 지훈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지훈은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슬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해철은 사진 속 지훈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26살 아들, 정민우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야, 들어오너라. 해철은 술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미안하구나. 내 엄마한테 걱정 끼쳐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 주마. 조금만 기다려다오. 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해철은 다시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기관장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지훈 씨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지훈 씨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해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기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훈 씨와 개인적인 연관이 있으신 건가요? 처음부터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궁금했어요. 해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지훈이가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기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기록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직감했습니다. 기관장은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보셨나요? 아직입니다. 지훈이가 만나주질 않아서요. 이건 큰 문제네요. 만약 정말 친부자 관계라면 지훈 씨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기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해철 회장의 숨겨진 아들, 입양기관 출신 청년과의 은밀한 만남 포착. 누군가 해철과 지훈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촬영해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흐릿한 사진과 함께 해철이 입양기관에 거액을 후원하며 특정 청년을 찾아다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측성 기사였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회사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비서는 전화응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철이 집에 돌아가자 아내와 자녀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와 딸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다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해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설명하겠소. 설명은 무슨 설명?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요? 그때는 나도 몰랐소. 나중에 알게 됐소. 나중에 알고도 말 안 한 거네요? 우리 가족을 뭘로 본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쥔 채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우도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해철과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해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해철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훈마저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 김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지훈 씨, 기사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또 놀림거리가 됐어요. 기자들이 제 일터까지 찾아왔습니다. 알바도 잘렸어요. 미안하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게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습니까? 왜 숨기고 거짓말했습니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철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철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주식은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 이사회에서는 회장 퇴진 요구가 나왔습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아내는 해철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는 것이 해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철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옛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축제 때 찍은 영상, 그리고 그녀가 남긴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편지지에는 그녀의 섬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철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아이를 보냈을 거야. 미안해. 나 혼자서는 키울 수가 없었어.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당신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만은 세상에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편지 아래쪽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해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잊고 살았고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58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철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경영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았네. 준비하게. 그리고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거절하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네. 비서가 나간 후 해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해철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철은 다시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기관장은 놀란 표정으로 해철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기사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기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알바를 잃었고 기자들이 계속 찾아다니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대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해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회장님, DNA 검사는 해보셨어요?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훈이가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친자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훈이를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를 입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다리겠습니다. 지훈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지훈이 살고 있는 고시원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방이 지훈의 방일까요?
지금 지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잠은 잘 자고 있을까요? 한참을 서 있는데 건물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후드티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말입니다. 지훈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저녁 식사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해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고시원으로 돌아간 후에도 해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지훈이를 도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해철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의 외로운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버지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곁에 서주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설령 지훈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해철은 입양기관에 특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시설을 떠난 청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취업 지원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훈뿐만 아니라 지훈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기관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지훈이도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자격이 충분해요. 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훈이가 거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며칠 후 입양기관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지훈 씨가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입니까? 시립병원이에요. 영양실조와 과로 때문이래요. 해철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막히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병원에 도착한 해철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얀 복도를 지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해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해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평생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있다. 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지훈이 듣지 못하더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해철은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이나 집에 가시라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3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지훈은 해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새벽녘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해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링거줄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누워 계시게. 아직 몸이 약하네. 대답하세요. 왜 여기 계시냐고요.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네. 지훈 씨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철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지훈 씨, 제발 나가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요. 차갑게 내뱉는 말이었지만 해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네. 지훈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전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니네. 그냥 마음일 뿐이네. 마음도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58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말일세.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맞네. 나는 겁쟁이였네. 책임을 지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었네. 하지만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네. 거짓말 마세요. 진짜 그랬다면 왜 찾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찾았네. 미친 듯이 찾았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너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네. 어느 기관인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네. 해철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시작한 겁니까? 죄책감 때문에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지난번 행사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운명이라고 느꼈네.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네. 운명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운명이라는 게 있었다면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20살에 아이를 낳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혼자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하시다가 죽으셨어요. 해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전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냥 입양기관 기록에 적힌 이름만 알 뿐이에요. 김연희. 그게 어머니 이름이죠?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 3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면 어머니에 대해 다 말해주겠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일세.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지훈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지훈아. 지훈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전 당신 아들 아니에요. 혈액형이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혈액형 말일세. 나는 AB형이네. 연희도 AB형이었네. 그러니 내가 O형이나 B형, AB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AB형이에요. 그렇군. 역시 내 아들이 맞네. 혈액형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DNA 검사를 하자.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히자. 해철의 제안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너도 확실히 알고 싶지 않나?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인지 말일세. 그래야 너도 나를 원망하든 용서하든 할 수 있지 않겠나? 지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검사하죠. 그리고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해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철과 지우는 입양기관 상담실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관장이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 확인됩니다. 기관장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결과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해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해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온 겁니까? 전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설에서 자랄 때마다, 명절 때 다른 아이들은 가족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전 혼자 남아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전 결국 혼자였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울었어요. 해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8평생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해철은 무릎을 꿇고 지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그렇다. 나는 내 아버지다. 지훈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해철도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기관장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상담실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벚꽃이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작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판식을 앞둔 새로운 건물이었습니다. 희망의 집 자립지원센터. 간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을 떠난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해철과 김지훈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해철과 지훈은 나란히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예전과 달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잘 만들었네.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철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지훈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말에 해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해철은 매주 아들을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해철의 가족들은 지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고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오래 걸렸지만 결국 지훈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해철과 지훈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5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현판식 잘 끝났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해철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끝났소. 지훈이도 정말 수고 많이 했소. 형, 정말 멋진 일이에요. 수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식사 후 해철과 지훈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별이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보렴.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 때문에 많은 걸 잃으셨잖아요. 해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지. 너를 찾게 되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 돈으로는 못 채운 공허함이었지만 너로 인해 다시 숨을 쉬게 됐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철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알고 있니? 내가 내게 준 건 용서만이 아니야. 새로운 삶을 준 거야.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준 거지. 전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해철이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철과 지훈은 함께 어머니 연희의 묘를 찾았습니다. 조촐한 묘지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해철이 10년 전부터 관리해온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철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오. 너무 늦었소.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들을 잘 지킬 거요. 약속하오. 해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훈은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가족도 생겼어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연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바랐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이 순간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지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해철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도 아버지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묘를 떠났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아버지,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내가 고르렴. 그럼 삼겹살 어때요? 가족들 다 같이요. 좋지. 모두 불러서 같이 먹자. 우리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빈자리는 결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해철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를 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지훈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